안녕하십니까. EBS 통합사의 일 민주주의 발전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핵심 개념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덕적 실천이에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덕적 실천인데 이게 보면은 민주주의 그랬으니까 이게 민주가 결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인 그러한 제도 속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민주주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발전을 시키려면은 누가 발전을 시켜요? 결국에는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이게 바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직접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감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감시 체제 내지는 직접적 참여 그것을 뭐라고? 도덕적 실천 그럽니다. 도덕적 실천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도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는 나를 아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덕은 타자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타자와의 관계. 따라서 도덕이라는 것은 내가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했을 때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선이라는 선을 쌓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에서요? 공동체 즉 국가에서 이게 실천이 됐을 때 민주주의는 발전이 됩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필요성 볼까요? 제도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안 되죠. 만들어졌으면 그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제대로 작동할 때 맨 처음에는 뭐든지 만들어지면은 거칠어요. 그게 세련되고 능수능란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적인 게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시민이 주권자죠.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의 시민은 주권자를 얘기를 했어요. 이때 시민의 의미는 남성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자를 주권자로 하고 정치 참여가 가능한 자요. 그 외에 여성이나 아이나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이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시민의 주권자로서, 주권을 지닌 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에 있어서 이때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는 시민이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삶의 만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주권을 행사를 하는 것에 따라서 정치가 많이 좌우가 된다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 반영되지 않는 제도에 있어서의 사회는 뭐라고요? 독재국가나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발언 언론도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언로가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 자유로운 자기 이 기본권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이게 뭐가 안 되냐면은 산업화되는 부분이 산업화가 일부 기득권에 취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카르텔이 작동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카르텔 속에 있으면서 남의 카르텔을 자꾸 얘기를 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독재자 또는 권위적 정치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닌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민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삶의 만족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시민,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참여가 적극적일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국가죠. 여기는 잘 반영되는 국가래요. 법과 제도를 통해 법과 제도라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자가 독재나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치가라면은 이 법과 제도는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을 차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법과 제도 속에서 시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행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잘 반영돼요. 이 얘기는 뭐죠? 주권자들의 의식이 제대로 그 공동체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국가를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해요. 이 민주국가에서는 이게 함부로 하지를 않고 꼭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일을 잘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객관화예요. 객관화를 하는 법이 법과 제도예요. 법과 제도. 이 객관화를 통해 시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이렇게 돼 있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뭐를 통해서요? 객관화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행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건 뭐는 권리를 보장을 받아서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권리 행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 시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이 얘기는 뭐죠? 권리와 함께 의무 수행이 필요하며 우리는 국적을 가지면은 그 국적을 가지면서 근대 서양에서는 그 국적이 취득이 된과 동시에 사회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회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나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국가에 나의 권리를 대의적으로 맡긴 형태로 됩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 수행이 필요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추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민주주의 발전의 필요성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 그랬습니다. 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봅시다. 첫째는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이 민주적 제도는 뭐죠? 법과 제도가 객관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재나 권력의 행포 등을 막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치주의, 이게 법이죠. 그 다음에 선거제도, 권력 분립제도 등 언론 자유 보장, 의회제도, 복수, 정당 제도 등의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체적 노력의 두 번째로 보면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없다면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국가 운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무척 중요합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적 문화가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뭐냐면 투표권이에요. 첫째는 투표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국가에 대한 정부를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를 해서 잘못하면 안 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극을 줘야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민주적 제도 마련과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자, 그럼 민주주의와 행복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행복 그랬어요. 이거는 스위스에서 이게 발생되는 건데,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주들이 있는 스위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제도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행복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 스위스라는 나라가 어때요? 스위스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간접보다는 직접의 민주주의의 크기가 이게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직접 민주주의 비율이 낮은 것보다 뭐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 자율성과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에 있어서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많은 비율이 높은 데에는 내가 그 정책에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갖고 뭐를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자기가 위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동참을 하려는 그러한 욕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도가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을 볼까요? 여기를 보고 우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이렇습니다.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으로는 첫째, 투표권 행사가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있고, 세 번째는 능동적 의견 제시와 국가정책 감시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사회조직을 통한 참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투표권 행사는 뭐냐면은 시민은 주권자로서 투표권이 있는 자는 선거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독재를 하던 아니면 그 제멋대로 어떠한 것을 결정해서 하던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기권을 하지 말고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예요. 자신이 직접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공직자로 선출되거나
아니면 집회 시위 등과 같은 직접적 의사 표현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거의 세계에서의 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지금 손꼽히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집회 시위 등과 같은 직접적 의사 표현으로 해서 군주 즉 우리는 대통령 현대 있어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하나는 4.19라는 그 의거 학생들이 그 데모를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정부에 있어서의 부패된 정부를 이거를 내려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그 법률적인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법률적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부패의 모습이죠. 그걸로 인해서 또 끌어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 재작년이 됐나요? 벌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어요?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계엄을 했어요. 계엄이라는 거는 국가 비상사태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엄이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계엄이라는 거를 많이 발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윤석열은 군부가 아니라 시민이 뽑아갖고 된 정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계엄을 했다는 얘기는 역적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얘기하면 왕조를 뒤엎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나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정적 제거를 위한 계엄의 실시입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가 국민을 위한 법의 작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의 대통령들이 끌어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저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발생한 나라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제 도덕적 실천을 들어가기 전에 우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두웠어. 자, 우측상을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우측을 봅시다. 우측에 보면 민주주의 발전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왜 잘렸지? 여기 보시면은 민주주의 발전해서 우측의 면을 보면은 이 우측의 면의 내용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주권자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나왔다. 시민의 주권자는
자, 보세요. 시민의 주권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시민이 주권자인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어디가 잘못됐지? 자, 일단 작게 봅시다. 시민이 주권자라는 얘기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주권자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적극적 참여를 함으로써 행복들을 높아진다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에서 얘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도를 높여주는 게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입법부의 민주적 제도라는 것은, 이 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를 감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입법부가 민주적 제도를 마련할 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으로 만드는가라는 것을 감시를 할 수가 있고, 설사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작동시키느냐 이것을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참여의 의미는 단순한 선거권 행사를 넘어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다양한 실천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에 있어서의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첫째는 선거 참여, 둘째는 국민투표의 참정권을 활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정당 활동, 네 번째는 시민운동과 집회, 5번째는 청원과 공론 참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도덕적 실천이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도덕적 실천을 살펴보는데 이때 도덕적 실천은 먼저 도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도덕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도덕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도덕이란 나를 알고 도는 나를 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덕이라는 건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요? 덕의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덕이 실현이 됐을 때 우리는 뭐를 느낀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실천이란 나를 알고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잘 실천하는 것으로 소화 개선의 일을 적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고 그래서 적선지가 또는 여유경사, 필요여경, 여유경사 이게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주역의 문헌전에 나오는데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쌓는 가문이나 사람에게는 그 결과로 복과 경사가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지금 적선지가 필요여경 또는 적선지가 여유경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인간의 행위는 결과를 남긴다는 인과적 사고로 개인을 넘어 가문, 사회까지 이어진다는 도덕적 영향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여요. 그래서 선은 쌓일수록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동양적 윤리관과
인과관을 압축한 표현이 지금 도덕적 실천으로서의 적선지가 필요 여경 또는 여유경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도덕적 실천을 한번 볼까요? 도덕적 실천을 보면은 이때 도덕적 실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덕적 실천의 의미와 성찰의 필요성. 자, 여기에 보면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좌측을 봅시다. 도덕적 실천의 의미와 성찰의 필요성 그랬어요. 도덕적 실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실천을 했을 때 이 실천을 할 때 뭐가 반드시 성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덕적 실천의 의미는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경에 처한 삶을 돕는 행동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적선인데 맹자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측은지심이라고 했어요. 측은지심이라고 측은지심의 발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찰의 필요성.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리만이죠. 나의 이익만, 자리만을 추구하면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자, 자기의 이익만 제대로 추구할 수 있다면 제대로라는 것은 바르게요. 그런데 이게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를 하면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와 삶을 도덕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도덕적 실천을 할 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신의 행위와 삶을 도덕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실천을 할 때라는 건 자리 이타의 삶이에요. 자리 이타의 삶을 할 때, 진행할 때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행복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덕적 실천을 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이 있는가 봅시다. 이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성찰의 필요성, 그러니까 성찰이죠. 성찰을 바탕으로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옳은 행동을 하는 도덕적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이거를 이 둘을 이렇게 한 단어로 묶으면 이게 발음이에요. 이 발음에 입각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에 입각한 기준을 갖거나 발음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도덕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랬잖아요. 다이몬의 소리는 내가 잘못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있어서의 다이몬과 같은 얘기고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건 뭐예요? 측은지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불행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을 느낄 때는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게 발생이 돼요.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직한 타자와의 관계가 뭐였어요? 도덕적 실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여 이 얘기는 결국은 자리이타적인 삶이죠. 자리이타적 삶을 추구하여 공동체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자신과 공동체 모두의 행복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퍼트넘 얘기가 나오는데 퍼트넘 얘기를 잠깐 봅시다. 여기에 보면 퍼트넘 얘기는 퍼트넘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퍼트넘이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주는 신뢰 그랬어요.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가는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의 무형의 자본을 우리는 사회적 자본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을 여기에서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 로버트 퍼트넘이 말한 사회적 자본은 단순한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결속형과 교량형으로 보고 있어요. 결속형이라는 것은 가족,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강한 유대를 얘기하는 거고, 교량형은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하는 넓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연의 측면이 강하고 이거는 비혈연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따라서 건강한 사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혈연과 비혈연이 어떻게 해요?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시민단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시민단체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중심이 된 기관이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민간 중심이 되어 만든 조직인데 사회개혁이나 사회복지, 환경, 인권 등 공익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있어서의 봉사단체가 참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이익을 상대와 타자와 나누기 위한 그런 작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뭐예요?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간혹 시민단체의 그 힘을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못된 단체도 가끔 보이죠? 자, 증자의 일일삼성. 이 얘기는 뭐냐면 성찰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 성찰이라는 표현에 의하면은 증자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매일 세 가지를 성찰을 했다고 하는데 성찰의 내용은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데 충실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타자를 위해 내가 도덕적 실천을 제대로 했는가, 불성실하게 했는가를 살펴봤다는 거고, 두 번째는 법과 함께 사귀는데 신의를 잃지 않았는지, 법과 같이 잘 사귀는데 거짓이 있었는지, 아니면 참만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행동을 했는지 이거를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하루에 3번을 이 세 가지를 반성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일일삼성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이게 사쪽인데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자료탐구예요. 자료탐구인데 여기에 자료탐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자료탐구 봅시다. 먼저 퍼트넘 얘기를 마무리한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퍼트넘에 의하면은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세 가지 요소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보고 있어요. 이때 신뢰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믿는 정도고, 규범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규칙이고, 네트워크는 사람들 간의 연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트넘은 저서 볼링 어른이라는 혼자서 볼링 치기에서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노는 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연결이 약화되는 현상을 공동체 활동에 덜 참여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많이 확산된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본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퍼트넘은 뭐라고 했어요? 볼링 언론, 혼자 볼링 치기, 이 얘기예요.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경제 발전이 촉진되면 사회 갈등이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공동체 의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불안한 사회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서양식 교육으로 근대화 조선 대한제국 이후에 계속해서 서양식 교육이 주된 교육 위주로 삼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 팽배한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성공, 우리만의 성공, 나만의 이익, 우리만의 이익, 여기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꽂혀서 편가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이제 봅시다. 민주주의의 자료탐구에 보면 민주주의와 행복의 증진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와 행복의 증진 그랬어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주주의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행복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정부의 질 중에서 특히 효율적 차원 혹은 기술적 차원의 정부의 질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정부는 효율적 차원하고 기술적 차원의 질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니까 뭐죠?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되는데 이익의 극대화와 그 다음에 뭐예요?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다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정부는 이게 질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행복에 주요한 다른 요인, 특히 소득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이라는 건 내가 챙기는 이익이죠. 그 결과 기존 연구와 비슷한 자료를 사용하여 했음에도 민주주의 지표인 참여와 책임성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스위스에 있어서 직접민주주의의 비율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 표예요. 따라서 여기에 민주주의 지표에 뭐예요? 참여와 책임성의 측면을 개선하는 것. 즉 동참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조절 변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등 정부의 기술적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데 비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행복의 질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참여와 책임성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소득과 건강을 통제한 모형에서 기술적 질은 행복에 대한 효과가 없고 참여와 책임성을 높이는 것만이 행복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 행복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높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참여와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참여와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우창빈이요? 우상빈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썼네요.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왜 또 사라졌어? 자, 여기 나왔네요. 여기에서 보면 예, 봅시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므로 정부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체제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복도도 달라질 수 있다. 위의 연구에 따르면 참여와 책임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정치체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외에는 뭐야? 직접 네가 참여를 해라. 그랬을 때 행복감이 더 커진다 이 얘기죠. 이는 사람은 정치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는 절차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거버넌스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 이 옆에 부분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가 통치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 아까 우리는 그 다양한 주체의 대상이 뭐였어요? 시민단체였죠. 그래서 거버넌스의 특징,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NGO 등이 함께 참여한다. 두 번째는 협력과 네트워크 중심,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협력과 조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수평적 관계, 지시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적 통치보다는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는 게 거버넌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은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 민주적 참여 확대, 정책의 효율성과 정당성 확보, 이 부분이 우리는 거버넌스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권자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맞죠? 예, 정치 제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도 되지만 측은지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아니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도덕적 실천을 위해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보편적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맞죠. 자, 이제 적절한 말 고르기예요. 적절한 말 고르기에 보면은 자,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의 독재는 국가의 독재는 수용을 해야 돼요? 아니요, 거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해야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추구하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해만 준다고 그랬죠? 해를 주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도를 어떻게 해요? 낮출 수 있다. 이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자리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를 봅시다. 그 다음 밑에를 보면 이제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 공리주의 사상과 밀은 자기희생 자체가 선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뭐예요? 행복이죠.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한 자기희생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 이 문장은 잘 알아두세요. 이 문장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퍼트넘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주는 사회적 자본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주는 뭐죠? 신뢰와 네트워크와 규범, 제도 등의 무형의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이제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에 대한 밀의 입장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밀은 공리주의죠. 이 공리주의는 어디서부터? 에피쿠로스의 쾌락에서부터 에피쿠로스의 쾌락과 고통이라는 데서부터 이게 진행이 돼서 벤담에 의해서 공리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예요. 이 벤담의 공리주의의 양적 공리주의의 원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나와요. 질적 공리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밀 이후에는 싱어의 상호 공리주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상호 공리주의. 따라서 공리주의의 근원은 에피쿠로스지만 공리주의의 주장을 했던 사람은 벤담이고 벤담에서 한 번 더 발전한 게 밀이고 밀에서 좀 더 현대화 시켜서 만든 게 상호 공리주의자라는 싱어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인간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희생은 어느 정도 나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런 희생 자체가 좋다는 것이다. 이게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런 희생 자체가 좋다는 것은 최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그냥 내가 희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해 당사자들이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희생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켰을 때의 그 희생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낭비된 희생으로 간주한다. 공리주의가 찬양하는 유일한 자기 희생은 인류 전체의 집합적 이익의 한계 내에서 개인들의 행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행복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나 희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희생은 요즘 우리가 심한 말로 하면 개죽음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의 총합 그랬어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래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의 총합. 공리주의는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어떻게 해요? 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8번 문제에서 공리주의 사상과 밀은 자기희생 자체가 선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한 자기희생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자기희생 자체가 선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칫하면 개죽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퍼트넘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주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의 무형의 자본이다. 자, 보기에서 고르기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혔는가? 증자의 삼성이죠. 일을 삼성. 증자의 일을 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혔는가? 친구와 사귈 때 신의를 지켰는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잘 계산하였는가? 타인을 위해 도모할 때 충실히 다했는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타인에 완전히 동화되었는가? 결국 뭐예요?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을 우리는 일일 삼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여기 우측 볼까요? 미래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하라는 의미. 누구의 행복이든 차별 없이 똑같은 가치로 계산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그 결과로 생기는 행복의 총량을 기준으로 봅니다. 행복의 총량이 커지면 그것은 우리는 제대로 된 행복 추구가 됐다는 거죠. 그의 공리적인 입장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다. 즉 나의 행복이나 권력 있는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공리주의에서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하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지위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재력이나 뭐 이런 걸 전부 고려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모두 동등하게 대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